나는 나 자신을 아주 쉽게 속였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나태하게 보내놓고 업무에 집중하는 짧은 순간만을 포착하여 스스로를 근면한 사람이라 간주했다. 또한 나는 이러한 속임수를 아주 빠르게 정상화시켰다. 나의 이러한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뻔뻔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준비한 신간도서는 아마존 자기계발 심리학 10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절제할 용기입니다. 데이먼 자하리 아데스 지음, 국일 미디어 출판. 데이먼 자하리 아데스는 출간했다 하면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자기계발서 작가로 뇌과학과 심리이론에 기반하여 삶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는 인식의 툴을 알려준다. 프롤로그.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절제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정확한 규율에 맞춰 일상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 또한 처음부터 절제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단언컨대 처음부터 절제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절제력을 키우겠다고 처음으로 결심한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그 싸움에서 졌을 것이다. 그래도 조금씩 절제와 자기조절을 개선시켜 나갔다. 충동을 억제하는 방법도 배워나갔다. 그러면서 절제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을 것이다. 절제는 의외로 그들에게 많은 보상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나의 어린 시절 우리 집에는 애정과 온화함이 가득했다. 우리 부모님은 독선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부모님은 그들만이 줄 수 있는 연민과 격려가 담긴 사랑을 형과 나에게 주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절제를 강조했다. 게으름을 피우면 꾸중이 뒤따랐고 충동을 억제하면 격려가 뒤따랐다. 인내와 조심성을 보이면 칭찬을 받았으며 방종과 과잉 행동을 보이면 비난을 받았다. 그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우리 부모님은 나와 내 형에게 절제가 갖는 이점에 대해 매우 유익한 가르침을 준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가끔 그 가르침을 잊기도 했다. 천성적으로 옹고집의 충동적인 성격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좋게 표현하자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이런 천성으로 인해 나는 어린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린 시절의 나는 비만이었다. 나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정크푸드를 많이 먹곤 했다. 또 그 시절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치아는 충치로 썩어갔다. 부모님은 충동적인 나의 식탐을 억제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부모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아니었다. 학교에 다녀올 때나 수영 연습에 갈 때나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는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때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아무리 운동을 하면서 칼로리를 소모해도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6살 때부터 수영을 했는데 몸이 과체중이기도 하다 보니 내 수영 실력은 얼마 이상으로 향상되지를 못했다. 나는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수영 학원에서도 겨우 중간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도 내 수영 실력은 보통 수준에 머물렀기에 결국 나는 수영 선수의 꿈을 접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나는 학업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다. 집중력이 부족해 공부해야 할 분량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에 일정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어머니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기꺼이 공부를 포기했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툭하면 숙제를 빼먹기 일쑤였고 시험도 망치곤 했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때 수영을 포기하고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수영을 포기한 나는 공부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이미 앞서가는 친구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학년이 되어 지원할 대학을 고르게 되었을 때 나는 명문대학에 지원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명문대학도 내 지원을 받아주지 않았다. 내 고등학교 성적이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나는 평판이 좀 낮은 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 시절은 아주 즐거웠다. 부모님에게서 멀어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를 만끽했다. 불행하게도 이런 자유는 나에게 큰 해가 되었다. 나는 공부할지 공부하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에서 늘 공부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당시에 나는 그런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이 한번 뒤처지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었다. 숙제는 단순했고 시험도 시험 전날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의 공부는 완전히 달랐다. 숙제를 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했다. 또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을 치를 수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나는 한 과목의 수강을 아예 포기해버렸고 다른 과목에서도 그리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었다. 게다가 수면 습관에 있어서도 불규칙한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강의 중에 계속 졸았다. 마침내 어느 교수가 나를 따로 불러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절제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인 내 생활 습관은 후회스러운 삶의 결과로 이어졌다. 나는 대학을 마치고 회사에 취업했다. 많은 월급을 받고 많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원했지만 그 희망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대학에서의 학업 성적도 형편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결국은 한 푸드 체인점에 낮은 직위로 입사할 것을 제안받게 되었다. 당신은 아마도 내가 이 일로부터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나의 학창시절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반성하며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내 실수를 깨닫긴 했지만 절제력을 향상시키는 길을 택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길을 택했다. 나는 게으르면서 충동에 사로잡힌 삶을 계속했다. 바로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삶을 말이다. 당연히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는 밑바닥이었다. 그 결과 좋은 평가를 받을 기회를 잃고 승진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 절제력 결핍의 악영향은 직장 생활에만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비만에도 계속해서 시달렸다. 인간관계도 엉망이 되었다. 집중력과 시간, 노력을 필요로 하는 취미생활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는 내 인생의 공백기였다. 나는 더 이상 어떤 성취를 통해 만족감을 얻는 경험을 할 수 없었다. 패배와 승리를 반복하다 점차 승리가 많아지는 경험도 할 수 없었다. 성취와 상관없이 노력 자체에서 오는 감정적인 보상도 즐기지 못했다. 나는 불행했다. 목적의식을 상실했다. 사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나의 절제력 부족에서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내가 이렇게 된 외부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결국 나는 이런 허탈감이 직장생활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섣부른 결론이었다. 나는 나의 결론이 맞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대신에 확신에 차서 다음과 같은 생각에 지배되었다.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겠다. 직장을 그만두기 전 부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월급 없이 벌어먹고 살 방법을 고민하다 시도해본 것이었는데 의외로 나의 사업은 매출이 성장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순전히 운에 의한 것이었다. 물론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말이다. 사실 사업을 하려면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내심과 절제가 요구된다. 하지만 나는 절제력 부족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일에 집중하지 않는 생활 방식과 자유분방한 삶을 유지했다. 예를 들어 나는 친구들과 제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비디오 게임을 즐겼다. 그러다 보니 밤 2시에 잠들었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 되었다. 부족한 잠은 커피로 보충했다. 그 결과 다이어트는 물 건너갔고 건강이 악화되었다. 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었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나태와 충동 속에 빠져 살아도 한동안 사업이 잘 되다 보니 내가 하고 있는 생활 방식이 올바르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은 더 큰 재앙으로 귀결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사업을 세심하게 돌보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도 나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여겼다. 또한 나는 매번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았다. 그런 잘못된 확신은 나의 사업에 내재되어 있던 근본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도록 만들었고 결국 내 사업은 파국을 맞게 되었다. 나는 사업까지 실패하고 나서야 지금까지의 내 삶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다. 사업 실패가 내 삶이 바뀐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엄밀히 말해 나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처절한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나의 내면에서 피어난 절망, 두려움,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었다. 나는 이처럼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들 속에 몸부림친 끝에 나의 문제점들을 고쳐나갈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나는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쉽사리 주어지지 않을 절호의 기회였다고 확신한다. 나는 나 스스로를 직시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했고 나 자신에 대해 용납하기 힘든 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에 실패하기 전까지 나는 내가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나 스스로를 속인 결과였다. 나는 나 자신을 아주 쉽게 속였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나태하게 보내놓고 업무에 집중하는 짧은 순간만을 포착하여 스스로를 근면한 사람이라 간주한 것이다. 또한 나는 이러한 속임수를 아주 빠르게 정당화시켰다. 내가 봐도 나의 이러한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뻔뻔해 보였다. 나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선택지만 남아있었다. 일단 나의 단점을 대면하고 수용하자.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 그때부터 나는 절제를 발휘하면서 일을 해나가기로 결심했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절제를 선택하게 되자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졌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간절히 원하던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보상이 주어졌다. 게다가 과거에 느꼈던 절망감과 우울감도 사라졌다. 절제 없는 삶을 살 때도 무조건 실패만 해왔던 것은 아니다. 그 와중에도 성공을 하고 그 성공으로 인해 희열과 만족감을 경험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언제나 한정적이었고 단기적이었다. 예를 들어 나는 살을 빼곤 했지만 곧 다시 살이 쪘다. 나는 몇 번 승진을 하긴 했지만 나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경쟁자가 나보다 더 빨리 승진했다. 인간관계가 좋았던 적도 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한마디로 기복이 심했다. 그러나 절제력을 기르고 나서는 기복이 없는 원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기복이 있긴 하지만 그 높낮이 정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훨씬 완만해졌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기복을 줄여나갈 것이다. 지금 내 건강은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몸무게는 목표치 내로 관리되고 있고
주위와의 인간관계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 또 나는 나의 일에서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이 모든 게 절제력을 갖춘 덕분이다. 여기까지 나의 이야기를 읽어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사실 자신의 실패 경험담을 많은 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에다가 까발리는 것이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래도 당신에게 내 스토리가 절제력 없는 삶을 고집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기를 바랐다. 만약 당신이 손쉽게 자신을 변화시킬 방법을 찾고자 이 책을 펼쳤다면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약간 실망했을 수도 있다. 처절한 실패의 경험과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경우다. 당신은 처절한 실패의 경험을 하지 않아도 이 책을 통해 내가 찾은 변화의 실마리를 아주 쉽게 스트레스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내 스토리가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당신은 지금 바로 절제를 발휘하여 자연스럽게 게으름을 버리고 당신의 가치와 신념, 목표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관건은 용기를 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나는 당신이 그런 결심을 통해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 현재 보상이 아닌 미래 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받을 보상보다 현재에 받을 보상을 선호한다. 도파민을 분비하고 싶어하는 뇌가 지금 바로 보상을 받으라고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작용이 강한 사람일수록 현재 보상을 선택하기 위해 미래 보상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런데 30일 후에 돈을 받으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당장 받으면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미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30일을 기다렸다가 돈을 받을 것이다. 반면 당신이 오로지 현재 가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지금 돈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는 30일 후에 어찌 될 줄 알고 기다리겠느냐며 미래 보상의 가치를 폄하할 것이다. 보상 지연은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 지금의 보상을 기꺼이 포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절제의 핵심 요소요. 당신이 보상 지연 능력을 기른다면 장기적인 목표를 더 쉽게 성취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상 지연은 미래에 더 큰 보상이 주어지기에 이루어진다. 지금 당장의 만족감을 포기하는 것이니 그에 걸맞은 추가적인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래 보상은 당신에게 더 큰 만족과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정크푸드를 먹고 싶은 현재의 유혹을 이겨내면 날씬한 몸매, 깊은 수면, 스트레스 해소, 상쾌한 기분이라는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 만약 운동선수가 운동 연습을 건너뛰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면 나중에 좋은 성적이라는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 때때로 미래 보상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당장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불법 약물을 사용하라는 유혹이나 압력을 받을 때 미래 보상을 생각하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당신은 직장 동료를 모함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한다는 미래 보상을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마시멜로 연구. 1972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수행된 마시멜로 연구는 어린이들의 보상 지연 능력과 그들이 커서 성공하는 것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연구진은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다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바로 먹을 수 있지만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먹으면 그 보상으로 마시멜로 한 개를 더 받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40년 후에 다시 조사했더니
15분간 기다리고 마시멜로를 한 개 더 받은 아이들이 여러 측면에서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이 보상 지연을 가능하게 하는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상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아이들이 오래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보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경향이 컸다. 하지만 당시에는 왜 보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보상 지연에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보상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보인 여러 양상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다. 2012년, 이번에는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마시멜로 연구의 후속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불확실성이 아이들의 보상 지연 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28명의 아이들을 모아 2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우선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연구진이 약속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스탠포드 대학교의 마시멜로 연구와 동일한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 결과 약속이 어겨지는 경험을 한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평균 3분 20초를 기다렸다. 반면에 약속이 지켜지는 경험을 한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4배나 더 긴 평균 12분 2초를 기다렸다. 실험 후 인터뷰에서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한 개 더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 보상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가 잦아졌다. 앞서 약속이 깨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 보상이 주어질 거라는 믿음의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왜 사람들이 보상 지연에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더 많은 통찰을 제공해 준다. 현재 보상을 포기하면 미래에 더 큰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데 의문을 가질 경우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몸매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자신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데 의문을 품는다면 정크푸드를 먹을 가능성이 커진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 지금 하는 공부가 시험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점에 의심을 품으면 공부를 집어치우고 친구들과 어울릴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작용은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른들도 유혹에 굴복하느냐 또는 유혹을 이겨내느냐를 결정할 때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국가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되면 저축하는 대신에 소비를 늘리려고 한다. 보상 지연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불신이다. 당신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차례 이러한 불신의 상황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번 미래 보상에 대한 불신이 생긴 상태에서는 영영 보상 지연이 어려운 것일까? 좋은 소식은 이런 상황을 개선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보상 지연을 잘하는 3가지 팁. 보상 지연 능력은 근육과도 같다. 보상 지연을 자주 할수록 그 능력이 더 강해진다. 여기서는 보상 지연에 필요한 근육을 키우는 3가지 운동 방법을 제시해 보겠다. 규칙적으로 이 방법들을 실행하면 전반적인 절제력을 손쉽게 향상시킬 수 있다. 1.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라. 보상 지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작은 목표부터 수행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골반 근육이나 복근을 강화시킬 때 크런치 운동을 하곤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하루에 크런치 50개, 10세트를 수행하지 않는다. 대부분 처음에는 10개, 3세트로 가볍게 시작해서 근육이 강화되면 그 양과 횟수를 늘려간다. 보상 지연을 강화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작은 목표부터 달성해내는 작업으로 시작해서 점차 큰 목표를 달성해내는 연습을 하면 된다.
보상이 지연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설탕의 유혹을 이겨내겠다는 목표를 정했다고 치자. 이제부터 6개월 동안 설탕을 멀리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우선 24시간 동안 설탕을 멀리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24시간 동안 설탕을 멀리하는 것에 성공했다면 점차 기간을 늘려가면 된다. 다음에는 72시간 동안 설탕을 멀리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식으로 목표의 크기를 점차 늘려가면 자연스럽게 보상 지원 능력이 커진다. 2. 유혹의 대가를 인식하라. 모든 유혹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람들은 유혹에 따를 경우 좋지 못한 결과가 뒤따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쉽게 까먹고 지금 당장의 쾌락을 선택한다. 특히 유혹의 대가가 먼 훗날 발생할수록 더욱더 무시하기 쉽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에 따르는 대가를 상기해보는 연습을 해보자. 처음에는 유혹의 대가를 상기해보는 것조차 거부감이 든다. 그러나 그것에 익숙해지면 유혹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 3. 정확한 미래 보상을 설정하라.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녀야 한다. 목적의식은 그 목표에 대한 이미지가 구체적일수록 더욱 뚜렷해진다. 그렇기에 목표가 되는 미래 보상의 내용은 최대한 자세하게 설정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냥 돈을 저축하겠다 하지 말고 7월 1일까지 500만 원을 저축하겠다고 결심하라. 금액과 날짜를 정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이르는 핵심이다. 그냥 멋진 몸매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신에 7월 1일까지 10kg을 줄이고 지방을 10% 빼겠다고 구체적인 타깃을 정하라. 이렇게 하면 미래 보상에 대한 의구심이 쉽사리 일어나지 않고 달성해야 할 목표에 집중하기 쉬워진다. 보상 지연은 절제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다. 다음에는 절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인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스트레스. 스트레스와 절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이 둘은 상반되는 결말을 가져온다. 이 둘은 항상 대립한다. 이 둘 중 어느 한쪽이 범람하게 되면 다른 한쪽이 밀려나게 된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면서 영향력이 큰 원인은 통제 불능감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면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 일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애석하게도 스트레스를 많이 겪을수록 다른 일에서도 통제 불능감을 느낄 확률이 커진다. 불행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두뇌의 투쟁 대 도피 반응. 지금부터 스트레스와 절제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이 둘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본 뒤에 스트레스가 발생한 상황에서 절제를 발휘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의 정신에 어떠한 압력이 가해지면 우선 생존 본능을 조절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편도체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것에 투쟁할 것인지 도피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물론 절제의 관점에서 보면 투쟁이든 도피든 편도체가 내린 결정에 따르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을 만드는 오답이다. 편도체에서 명령이 왔을 때 전두엽은 그 명령을 재점검하고 당신의 감정을 조절한다. 편도체가 전두엽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 라고 알리면 전두엽이 진정해,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한다. 전두엽은 최종적으로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다른 운전자가 당신의 차선에 갑자기 끼어든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상황은 당신의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면서 전두엽에게 적색 경고,
이 얼간이와 투쟁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전두엽은 잠깐 기다려, 침착해. 우리는 안전해. 위험은 피했잖아 라고 응수할 것이다. 물론 당신은 아직도 그 무례한 운전자를 응징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것이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과정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인간의 두뇌는 스트레스를 축적해 놓는 특성이 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편도체를 강화시키고 전두엽을 약화시켜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평소 이까짓 일쯤이야 하는 사람들도 말이다. 만약 당신이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교통 상황을 맞이한다면 당신은 편도체의 충동적인 명령을 제어하지 못한다. 충동 조절에 실패한 결과 욕설이나 난폭 운전과 같은 해로운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절제력이 약화되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술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약화시켜 당신의 행동 기준을 무너뜨린다. 이 상태에서는 보상 지연과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스트레스 상황은 술에 취한 상태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절제의 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절제하는 삶은 스트레스를 예방한다. 스트레스 상황은 당신의 절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절제력을 키우면 살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경우를 살필 수 있다. 첫 번째는 절제력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위기의 기준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제하는 삶을 살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는 절제력의 감정 조절 능력에 기인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스트레스는 어떤 상황에 대한 통제 불능감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절제력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통제 불능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스트레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겪는 교통체증은 당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그 사실을 인지하면 발을 동동 구는 대신에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 눈이 내리는 날에는 날씨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타인의 행동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거슬리는 행동에도 열받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상황에 대한 통제 불능감을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라. 두 번째 경우는 절제를 통해 삶 자체를 안정화시키면 위기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에서 기인한다. 스트레스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이긴 하지만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가능한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절제를 발휘하여 저축을 해두면 재정적 여유가 생겨 가까스로 생활비 수지를 맞춰야 하는 스트레스적 상황에 놓일 확률이 적어진다. 평소 공부를 열심히 해두면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정비해두면 갑작스런 고장이 일어나 위험한 길가에 차를 세우고 기다려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더더욱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하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절제. 아무리 절제력이 높고 절제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도 강력한 통제 불능감을 느끼는 비극적 상황은 언젠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도 절제를 발휘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하겠다. 물론 이것을 능숙하게 실천하는 데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빡빡한 마감 시한에 업무 일정을 맞추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친구나 애인과 다퉜는가?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힘든가? 질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가? 우울한가?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면 마음속의 통제 불능감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절제를 발휘하지 못해 그 상황이 나쁘게 대처했을 때 맞이할 최악의 결말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정크푸드가 먹고 싶은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포기했을 때 느끼게 될 죄책감과 수치심을 떠올려 보자. 또 다른 예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충동에 사로잡혀 상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부었을 때 생길 결과를 상상해 보라. 내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전두엽의 기능을 일깨워 단편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당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당신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의도치 않게 당신에게 찾아온 비극적 상황에 대해 당신이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언짢은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당신은 배우자가 언짢은 얘기를 했다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 책임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상황에 당신이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의 어깨에 괜히 무거운 짐을 올려둘 필요가 있을까?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살다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신이 절제력 있게 대응한다면 마음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진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큰 스트레스도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다. 대부분의 경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마음의 자세다. 스트레스 상황이 닥치더라도 앞에 제시한 세 가지 방법을 실행한다면 절제력을 회복하고 충동과 유혹을 이겨내기가 쉬워질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절제력에 대해 공통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상황들에 대해 살펴보겠다.